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1월 내일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라고 하죠.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 삼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에서 5.0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0.25를 내려서 4.75예요. 상단이. 9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빅커트 단행했죠. 그래서 5.5에서 5.0으로 내려왔었고 10월 달에 연달아서 0.25를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75%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미국이 빅컷을 하고 나서 0.5%를 내리고 나서 한국도 3.5%에서 0.25를 내렸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이번 달 11월 달인데 이번 달에 다시 또 0.25를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시죠. 자, 지금 시장의 전망은 11월 달에는 한국 기준금리는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동결을 하고 12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1월 달에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20인의 전문가 전원이 11월 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고환율.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환율은 지금 1,400원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변수가 많아서 일단은 동결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12월 달에 기준금리 0.25%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년도 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지금 11월 달에는 동결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전체 전문가들 20명에게 물어봤는데 11월 달에는 20명 전원이 지금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는 20명 중에서 11명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얼마? 0.25만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3.25에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0.25를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3%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크게 지금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대출금리 지금 기준금리는 3.25%인데 대출금리는 지금 4.5%를 훨씬 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종전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했다. 한은이 피벗을 시작했지만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트럼프 당선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 리스크를 경계할 것이라는 관점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환율이 아까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1,400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유는 그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고환율이 부담스럽다. 여기서 우리가 그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외화가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금리를 막아 놓겠다.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동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인데 의심이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죠. 가계부채 증가. 여기서 금리를 또 내리면은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는 거 아니야? 만약에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게 된다면은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가계부채 증가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동결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환율 급등 및 자본 유출 우려로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연속 인하하는 것도 10월 달에 한번 인하를 했자는 거죠. 0.25%를. 근데 11월 달에 또 달아서 0.25%를 인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보입니다. 예. 그럼 내년의 전망은 어떠한가?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번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올해 지금 일단 0.75%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4번을 더 내린다는 이야기는 1%를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를 내린다. 그러면은 현재 4.75에서 3.75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꾸 이게 걸리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3회라면은 현재 3.25니까는 한 2.5%까지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겁니다. 같이 보실 거. 자, 국내 대기업 52곳 이자 갚기도 버겁다라는 기사가 부산일보 기사에 나와 있어서 같이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자,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내는 것마저 버거운 국내 대기업이 5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죠? 금리가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거의 5% 근처라고 보셔야 돼요. 예, 주담대가 거의 비싸거든요. 5%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게 높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에서 영업이익 5% 이상 남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10% 넘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영업이익을 5% 이상 넘기기 힘듭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은 영업이익 버는 거 가지고 이자 내면은 끝이란 이야기예요. 이자 내면은 끝이란 이야기거든요. 장기화된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금융사를 제외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기업 271곳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누적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조사해 27일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총 52곳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전보다 많이 쪼그라들었어. 그런데 금리는 계속 높아서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그것도 대기업이 이자도 못 내는 대기업이 52곳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LG 디스플레이, SK온, 하나솔루션, 호텔 롯데 케미칼 등 29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죽을 맛이죠. 죽을 맛입니다. 돈을 벌어도 이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적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 기사 그 11월 내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이 확실시된다는 시장의 전망, 그리고 현재 국내 대기업마저도 고금리 때문에 이자 갚기가 힘들다는 이 두 가지 기사를 엮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보셨죠, 그죠? 대기업조차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이자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라면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했는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중소기업은 그 자본력이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취약한데,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건설 경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뭐 부산의 그 중견 건설업체 이야기하는 신태형 건설, 부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건실한 중견기업마저도, 1년 된 중견기업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해온 그러한 중견 건설사마저도 픽픽 지금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야지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할지 걱정스럽거든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주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마저도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예,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왜? 고금리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가? 예, 이러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겠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트게 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칠까봐 겁이 난다.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큰 그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금리를 예를 들어서 현재 3.25에서 현재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뭐 2% 정도를 보고 있죠. 그죠? 2% 정도. 뭐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1% 후반대를 보고 있는데 그 경제 성장률 2%라고 봤을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 2%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가져가야 된다. 더 많이 낮춰야 되는 것들이죠.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면은 그냥 2% 수준에서 혹은 2% 초반이나 중반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을 것인데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진다면은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요즘 TV 보기가 좀 짜증나는데, 예. 정치적인 이해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카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 금리 인하가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오를까봐 겁이 나서 그 금리 인하를 미루고 연기한다는 것들은 사실 좀 그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예, 금리 인하를 이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소탐대시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치권의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예, 결국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권에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까지 막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더 크게 볼 때는, 예, 전체적인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기에 더 팍팍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단력이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